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서울 명덕초등학교 교사 김용근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양성평등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기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건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 나왔다는 것은 우리 평상시보다 약간 추운 계절을 보냈다는 방증이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선생님이 고서를 통해서 검증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17세기 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 거는 17세기 우리 지구의 기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낮은 기온, 눈, 비, 우박, 가뭄, 태풍 등등을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다 세봤습니다. 그 세본 내용을 건수를 계산해 봐서 우리가 쾌적하지 못한 지구 환경에 대한 상황을 시대별로 알 수가 있었어요. 보면 1392년 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와서 1863년까지 각 9개의 기수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4기 4312번, 또 3기 6010번, 그 다음에 5기 3670번 등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1000단위가 넘는 시기에 어려운 기후 상황에 대한 단어가 등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그 표를 나온 것을 한번 보시면요. 3기 때 또 6기 때 많은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수재라는 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바로 3기 때 그러한 결과를 얻었고요. 또 한재, 추위가 찾아온 거거든요. 한재, 6기 때 주로 많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쭉 기수를 나눈 9개 기수를 나눈 걸 세보니까 3기, 4기, 5기, 6기인 1500년부터요. 1725년, 1750년, 즉 한 250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우박도 많이 내리고 서리도 많이 내리고 때 아닌 눈도 내리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기부터 6기에 있었던 조선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사건의 기록에 빈도가 별로 없는 2기 때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그리고 또 별로 없는 시기인 영조, 정조 시기, 이때는 춥지 않은, 또 되게 덥지도 않은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였고요. 공교롭게 또 그 시기가 태평성대 시기였어요. 반면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1500년부터 1750년까지의 약 250년간의 그 시기에는요, 즉 3기, 4기, 5기, 6기, 7기까지의 시기에는요, 중종, 인조,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등 재해가 굉장히 많은 시기여서 태평성대가 별로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차 산업인 벼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영정조 시대나 세종 시대는
굉장히 기후가 좋았던 시기였고 250년간, 즉 1500년부터 1750년까지는 자연재해가 많았던, 그래서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참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가 약간 운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화되면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 한 10년 전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이와 같이 산사태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서초구 우면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차들이 전소되고 이렇게 사방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던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태풍과 집중호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요. 요즘엔 또 가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운 여름 등 기후변화가 쉽게 많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강 바닥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한 그런 땅이 있어요. 물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범람원. 이게 수도권 서울 한강을 주변으로 한 쪽으로 이미 지도를 마련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1925년 을충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을충년 대홍수 때의 모습이에요. 여의도와 잠실 글씨가 써 있는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강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땅이었는데 저렇게 강 바닥이 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콘크리트도 변변히 없었고 사방공사도 어려워서 뚝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강 주변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의도도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잠실 주변 또 강남 주변도 저렇게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한강을 보면요. 원래 우리 한강은 지금 모습은 저렇게 석촌호수를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여기가 올림픽공원의 호수고요. 여기는 석촌호수, 동호, 서우구, 롯데월드 있는 호수 있죠? 원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올림픽공원에 있는 호수와 석촌호수의 동호, 서호, 그 롯데월드 있는 주변에 있는 곳이 바로 한강의 바닥이었습니다. 본류였어요. 근데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다 메워서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수도권도 주변을 개간하고 물길을 바꾸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이건 구리에 있는 왕숙천의 과거의 모습인데 여기도 공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이런 모래 벌판을 도시가 들어서고 환경과 경제가 어울리는 지속 가능한 서울과 수도권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네. 과거에 태풍 루사, 매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굉장한 역대급 태풍이었어요. 거의 조단위, 그 옛날에 조단위면 지금은 더 그 돈값이 더 싸졌기 때문에 더 비쌀 거겠죠? 더 큰 피해가 났을 거예요. 굉장히 이와 같이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의 폭탄 맞아서 동네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것 같은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우리가 또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아시지만 북극의 빙하가 급격히 잘 녹고 있죠. 많이 녹고 있죠.
그 이산화탄소 증가량으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위와 같이 북극에 있는 빙하가 크게 녹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결과를 얻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하겠죠. 밤에도 저렇게 등불을 켜서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즐겨야 하는데 지구가 더워진다는 이유로 저녁 때 불을 안 켜고 일찍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새벽 밤 한 10시에서 12시 경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인공위성으로. 근데 이렇게 어두운 쪽이 어디에 주로 있나요? 유럽 전역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많이 있죠. 인구가 몰린 곳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지요. 또 아마존 개발도상국 쪽은 밤에도 크게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모습이 아니에요. 에너지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 더워지는 똑같은데 선진국은 윤택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모습이에요. 일본과 남한에는 이와 같이 불을 많이 밝히고 있지만 전력난이 힘든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은 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지만 주변은 어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일부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평등한가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일주일치 식량을 모아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비만도 많이 있고 먹을 게 많아요. 고기도 $6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고기도 엄청 싸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독일이죠. 독일 보면은 빵과 곡류가 많이 있지만 역시 윤택하게 내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또 일본도 굉장히 선진국이죠. 그래서 일본의 일주일 먹는 식량이에요. 반면에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에는요, 이렇게 가족들이 대가족이지만 살균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섭취하기 좀 곤란하지만 그것도 작은 식량을 먹고 있어요. 아프리카 차드의 또 일주일치 식량이에요. 선진국과 많이 대비가 되죠. 네. 차드 아까 설명인데요. 차드는 이런 차드호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가뭄이 계속 드니까 호수에 있는 물이 증발해 버려요. 증발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이렇게 큰 가뭄이 오기 때문에 먹을 게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러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 속에서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 지구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없애지 않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육,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과 사회가 잘 어울려져야 돼요. 그래서 경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은 또 선진국이나 또 윤택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 문제를 우리가 또 잘 해결해야 되고, 사회 정의, 우리 양성평등, 남녀 차별 없는 양성평등과 또 이제
노인 문제, 복지 문제, 왕따 같은 학교폭력 예방 문제, 또 그런 것들, 평등과 안정된 정치, 뭐 그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라서 우리가 조율을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듯이 사회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이 있어요. 사회적 영역은 인권, 평화, 통일, 문화적 다양성, 사회 정의, 식품과 건강,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민 참여, 양성 평등,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시장 경제,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등이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지구 앞에서 스님이 환경 얘기 많이 했죠. 그와 같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방지, 또 생물 다양성 존중, 그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 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논술 문제나 아니면 면접 같은 교과 외 프로젝트 학습 등 이런 거 활동을 할 때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이 어떠한 개념인지 알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핵심 가치가 인권 존중, 미래 세대 존중, 생태계 존중, 문화 다양성 존중으로 해서 우리가 건전한 지구인으로 자랄 수 있는 소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미래 세대를 존중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핵심 가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는 약간 다를 수 있죠. 환경교육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 발전도 좀 멈춰야 돼. 온실가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발전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자라는 내용이고 환경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정치, 사회, 평등, 평화 등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재조명되는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또 환경교육과의 다른 점도 이야기를 했어요.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또 면접, 또 프로젝트 학습 할 때 지속가능이란 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